자, 안녕하세요. 256페이지 52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바로 요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수분 포텐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수분 포텐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여기 이제 작물이고, 자, 작물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려와서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자, 이 뿌리에 세포가 있죠. 세포. 자, 그러면 이쪽에 이제 토양이다. 토양에서 이 세포로 물이 들어오고, 그죠? 물이 들어온다. 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세포 내부에 있는 세포 내부의 용액의 농도가 이 바깥쪽 토양의 용액의 농도보다 농도가 더 높으면 결국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삼투압이죠. 그죠? 이런 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세포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빨리 들어가면 이 세포에 이제 물이 찹니다. 물이 차면은 세포가 점점 부풀어져 가지고 이제 이 세포에서 밖으로 물을 오히려 밀어내려는 힘이 있다. 이게 밀어내려는 힘이 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세포가 물을 어느 정도로 흡수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삼투압에 의한 것하고 막압으로 밀어내는 것하고 요 차이만큼 이제 흡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요 세포의 수분 포텐셜은 요 두 개를 합친 것이다. 그런데 세포의 입장에서 수분 포텐셜은 삼투압의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막압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삼투압의 방향을 마이너스 둬서 삼투압에 의한 포텐셜, 수분 포텐셜, 이것을 우리는 삼투 포텐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막압에 의한 포텐셜을 압력 포텐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물 체내 세포의 수분 포텐셜은 삼투 포텐셜과 압력 포텐셜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토양 자체가 수분을 끌어들이는 토양의 수분 흡착력이 있겠죠. 수분 흡착력.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메트릭 포텐셜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메트릭 포텐셜과 세포의 수분 포텐셜, 이 둘 사이의 크기에 따라서 세포의 수분 포텐셜 빼기 메트릭 포텐셜, 그 차이만큼 결국 식물이 수분을 흡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52번에 식물 체내 수분 포텐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1번에 수분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같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분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같다 이 말은 요거와 요것이 같다라고 하면은 요거와 요것이 같다라고 하면 압력 포텐셜이 얼마라는 말? 이때는 압력 포텐셜이 제로라는 말 이 말이지, 그지? 요가 여기 같으니까 이건 제로라는 말이다, 그지? 자, 이와 같이 압력 포텐셜이 제로가 되면은 원행질 분리가 일어납니다. 압력 포텐셜이 제로가 되면 원행질 분리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수분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같으면 압력 포텐셜이 제로가 되고 이때는 원행질 분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에 압력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같으면 이랬네. 그래서 압력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같다.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세포의 수분 포텐셜 자체가 제로다 이 말이지, 그지?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세포의 수분 포텐셜 자체가 제로가 된다. 자, 수분 포텐셜 자체가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물을 하나도 흡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말은 요 속에 물이 가득 찼다 이 말이거든. 물이 가득 찼다. 이걸 팽만 상태라고. 이럴 경우
팽만 상태가 된다. 자, 그러면 3번에 식물 체내의 수분 포텐셜에는 주로 산투 포텐셜이 좌우되고 압력 포텐셜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수분 자체의 포텐셜은 산투 포텐셜과 압력 포텐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네. 그다음 4번 수분 포텐셜은 토양에서 가장 높고 대기에서 가장 낮으며 식물체 내에서는 중간의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자, 수분의 흐름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니까 여기가 가장 높고 중간이고 대기가 가장 낮다. 자,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다. 그래서 5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54번 문제.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산성 토양에 극히 강한 작물만을 고른 것은 이랬죠. 자, 그 해설을 보니까 산성 토양에 극히 강한 것하고 쭉 나와 있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기장, 땅콩, 감자, 수박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장, 땅콩, 감자, 수박 같은 것은 산성 토양에 아주 강하다. 그럼 54번에서 산성 토양에 극히 강한 작물만 고른 것은 했으니까 수박, 기장, 쭉 보니까 감자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기억, 디귿, 이은 1번이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산성 토양에 강한 것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6번 한번 볼까요? 56번. 이산화탄소 농도에 관여하는 요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1번, 2번, 4번은 다 옳은 말이고 3번을 보니까 식생이 무성하면은 지면에 가까운 공기층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아진다 이랬는데 이 반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식생이 무성하면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는 일반적으로 아래로 깔아앉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작물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는 아래쪽으로 깔아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런데 식생이 무성하다. 무성하면 지면에 가까운 공기층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아진다가 아니라 자, 이게 무성하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가 위로 올라가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훨씬 농도가 그대로 짙고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잎에서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잎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치? 위로 올라갈수록 잎 가까이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이렇게 밀생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솎아줄 필요가 있고 약간 바람을 통해서 이것이 이동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그럼 57번. 시설 내에서 이산화탄소 12시기로 가장 적당한 것. 자, 이산화탄소 12는 언제가 좋으냐라고 할 때, 결국 이 잎에서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면 잎에서 잘 흡수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공이 활짝 열려 있는 게 좋다. 기공이 열려 있으므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이다. 자, 그러면 기공은 일반적으로 아침에 해 뜨고 나서 한 1시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기공이 활짝 열리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일출 후 약 1시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출 후 약 1시간 정도 지나서 가장 가까운 게 2번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럼 58번 문제 보죠. 엽록소 행성이라든지 엽록소 행성하면 광합성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굴광현상, 일장효과, 야간조파 가장 효과적이가 그랬을 때 자, 이것도 지난번 시간에 한번 나오는데 굴광의 경우는 옥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굴광의 경우만 청색이고 나머지는 적색광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굴광의 경우에 청색이고 나머지는 전부 적색광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럼 59번. 배와 옥수수의 생리, 생태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 자, 배하고 옥수수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C3, C4 이 말입니다. 그지? 자, C3 배는 대표적인 C3, C4 옥수수, 사탕수수 이거는 대표적인 C4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CO2 보상점. 자, 이게 CO2 보상점.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다 기억 나와 있죠? CO2 농도는 어떻게 된다고? C3, C4, 요렇다고 그랬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CO2 보상점은 CO2 보상점, C3의 보상점이고 C4의 보상점이야. 그러니까 보상점은 누가 더 낮다? C4가 더 낮다? C4가 옥수수가 더 낮다? 이래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옥수수가 더 낮다 해야 되는데 이번은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온도는 요거는 온대 작물이고 요거는 아열대 작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C4 작물이 광합성에 적정한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네. 그 다음에 4번에 광호흡량. 광호흡은 C3가 광호흡을 하고 이거는 광호흡 안 합니다. 그러니까 C3인 배가 옥수수보다 광호흡량이 훨씬 더 크다. 4번이 정답이에요. 4번. 그리고 유관속 초세포는 세포는 배가 옥수수보다 더 발달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유관속의 발달은 C4 작물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이야기했네, 그지? 그래서 59번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나와서 63번 문제 한번 보죠. 63번 문제. 토양 수분의 행태 이랬죠. 결합수, 흡습수가 흡착수입니다. 모관수, 중력수 이런 게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결합수는 점토 강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수분이다라고 했는데 결합수는 분리가 불가능하죠. 온도를 아무리 105도 내지 110도 정도로 가열을 한다라고 해도 분리가 안 되는 게 결합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흡착수, 흡석수는 토양 입지 표면에 피막상으로 흡착되는 수분이다. 2번이 맞는 말이고 3번에 모관수는 중력에 의하여 비모관 공극으로 흘러내리는 수분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모관수는 이거는 중력에 의해서 내려간 물이 중력수고 중력수 내려가고 나서 이제 토양의 모관 공극의 모관 현상으로 인해서 그 모관 공극에 차 있는 그런 물이 모관수입니다. 그래서 3번 틀릴 거. 4번에 중력수는 공극 내에서 중력에 저항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빨려서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물입니다. 자, 그래서 63번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쭉 나와서 69번 산성 토양에 대한 적응성이 약한 작물로만 짝지 증거됐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조금 전에 한번 본 그 강한 작물 이걸 봤죠, 그죠? 그래서 강한 작물은 그 밑에 해설을 보면 극히 강한 것은 산성이 극히 강한 것은 기장, 땅콩, 감자, 수박 이런 것이고 가장 약한 거 밑에 나라 가장 약한 거 보면 시금치, 샐러리, 부추, 양파 이런 것들은 산성 토양에 아주 약하다. 그래서 시금치, 샐러리, 부추, 양파 등은 산성 토양에 아주 약하다. 자, 그래서 6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71번 한번 봅시다. 작물의 화성 유도에 관한 내용으로 오름성은 이랬는데, 자, 화성이 유도된다. 꽃이 피는 것을 유도한다 이 말이죠. 화성 유도의 요인은 작물 내부적 요인과 외부 환경적 요인 그렇게 나눠볼 수 있고 내부적 요인은 시엔율 N이 부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엔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화성과 결실이 촉진된다 이랬죠. 그죠? 촉진된다. 그 다음에 식물 호르몬 중에서 개화 호르몬의 작용. 자, 그 다음에 환경적 요소는 일장효과 추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일장효과 할 때 장일식물, 단일식물, 중일식물, 단장일, 장당일 그런 식물들이 있다. 그 다음에 추나다라고 하는 건 추나는 이것은 하와를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화를 촉진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71번에 화성유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냈는데 1번에 내생 호르몬에 의하여 반응하나 외부에서 처리한 호르몬은 효과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호르몬에 식물 호르몬에 내생 호르몬 대표적인 옥신 같은 경우에는
하와를 촉진시키죠. 그죠? 이거는 식물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걸 인공적으로 만든 생장 조절제, 다시 말하면 옥신류의 생장 조절제다라고 한다면은 뭐 IAA라든지 2,4-D라든지 이런 것들. 자, 이런 생장 조절제 이걸 처리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성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다음 2번. 버널리제이션은 1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버널리제이션은 일반적으로 저온 처리를 하는 것인데 보통 10도씨 이상의 경우에도 작물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물에 따라서 0도에서 30도의 온도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30도까지 가면 이건 이제 저온 처리가 아니라 고온 처리가 되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버널리제이션 하면 저온 처리를 말하는데 고온 처리, 고온 버널리제이션도 있습니다. 이게는. 자, 그러면 3번에 일장과 버널리제이션에 대한 감흥은 모두 생장점에서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다시 말하면 버널리제이션은 발화를 촉진한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게 생장점에서 반응하지만은 일장은 잎에서, 성숙한 잎에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일장은 성숙한 잎에서 주로 감응합니다. 그럼 4번에 종자 춘화형 작물, 종자 버널리제이션은 백체가 출원할 때까지 체화하여 실체한다. 싹을 틔어서 춘화 처리를 합니다. 4번이 맞는 말입니다. 그치?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시고, 자, 75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원소 중 엽록소 생성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을 냈는데, 자, 엽록소 생성. 그 밑에 해설을 보니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마그네슘 같은 것은 엽록소 구성 성분이고, 철은 엽록소 형성에 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질소다, 마그네슘이다, 이런 것들은 바로 엽록소 구성 원소입니다. 그리고 철은 엽록소 행성에 관여합니다. 그러나 칼슘은 관련이 없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다. 자, 그러면 78번 문제 한번 보죠. 표면 장력에 의한 모세관 현상으로 보유되는 수분으로서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유효 수분은, 그래서 표면 장력에 의한 모세관 현상으로서 소위 말하는 토양 공급, 모세 공급 속에 차 있는 물, 이게 바로 뭐냐면 모관수죠. 이 모관수가 바로 유효 수분입니다.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79번. 밭에서 관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계 효과다라는 말은 밭에 물을 준단 말, 물. 자, 물을 줬을 때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물을 주면은 가용성 알루미늄이 줄어듭니다. 가용성, 물에 녹는 알루미늄은 물에 녹아버려서 줄어듭니다. 증가한다가 아니고 줄어든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그다음 80번에 작물 생육에 알맞는 최적 함수량은 일반적으로 최대 용수량의 약 60 내지 80% 정도, 최대 용수량, 포장 용수량, 이렇게 최대 용수량의 약 60 내지 80% 정도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최적 용수량이다, 함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작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86번 한번 볼까요? 86번 문제. 춘화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네. 일반적으로 종자를 건조시키면서 저온 처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 춘화 처리할 때 종자를 건조시키면서 저온 처리하는 게 효과적이다? 저온 처리는 좋아. 그런데 이러한 춘화 처리, 저온 처리에서 반드시 산소를 필요로 한다 그랬지. 그럼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종자를 건조시키면 안 됩니다. 그치? 너무 건조한 종자가 너무 건조할 경우에는 춘화 처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번 틀리고요. 이번에 화학적 춘화 처리에서는 ABA, 다시 말해 아버치진산과 IAA가 가장 많이 이용된다 이랬는데, 화학적 춘화 처리다라고 하는 것은 화학물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춘화. 화학적 춘화다라고 하면 화학물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춘화입니다. 화학물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춘화다라고 했으니까 춘화는 뭐예요? 춘화는 발화가 촉진되는 것이고 휴면이 타파되는 것. 그래서 화학물질에 의해서 발화가 촉진되고 휴면이 타파된다라고 할 때, 이때 화학물질, 다시 말하면 발화를 촉진시키고
휴면을 타파시키는 이런 화학물질은 옥신유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지베렐린유죠, 그죠? 자, 그래서 옥신유의 가장 대표적인 게 IAA입니다. 생장 조절제로서 IAA라든지 지베렐린유 이런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아버시진산은 반대로 휴면 타파가 아니라 휴면을 오히려 촉진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리고. 다음 3번. 공유의 발화 촉진을 위해서 주로 종자 준화 처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공유의 경우는 주로 녹식물 준화를 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리고. 다음 4번에 배추, 무 등 채소류에서도 준화 처리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배추, 무 같은 것은 종자 준화행입니다. 배추, 무 같은 건 종자 준화행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나가서 92번 문제 한번 봅시다. 92번. 질소질 비료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잘못 설명한 것은 이랬는데, 질소질 비료의 1번 질산태 질소는 물에 잘 녹고 속효성이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질산태 질소가 됐을 때 물에 잘 녹습니다. 물에 잘 녹아서 속효성이다. 효력이 빨리 나타난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 이번에 암모니아태 질소를 논의 환원층에 주면은 비료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기태 질소는 토양 중에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암모니아태 또는 질산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암모니아태로 바뀌는 데 작용하는 것이 암모늄화균이고, 이러한 작용을 다시 말하면 유기태 질소가 암모늄태 질소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작용을 암모늄화 작용이라고 그러죠. 그죠? 암모늄화 작용이라고 그러고. 자, 암모늄태 질소가 아질산태 질소를 거쳐서 질산태 질소로 바뀌어지는 이런 과정을 질산화 작용이라고 그럽니다. 질산화 작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 4번에 요소는 토양 중에서 미생물의 작용을 받아 먼저 질산태로 된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요소는 토양 미생물의 작용을 받아서 암모니아태로 먼저 바뀌어지고, 요소가 암모니아태로 바뀌어지고 다시 암모니아태가 질산화 작용에 의해서 질산태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94번에 일장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는데 나머지는 다 맞고, 4번에 보니까 단일 식물은 연속 암기 중간에 광을 조사하더라도 단일 효과가 계속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다시 말하면 야간 조파, 나이트 브레이크가 나타나면 단일 효과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96번. 식물의 뿌리나 눈의 생장점이 붉게 변하여 죽게 된다. 뭐가 부족하면? 칼슘.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칼슘. 그 다음에 97번. 준화 처리 효과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아닌데, 아버시진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휴면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100번. 최적이온 면적이 개념으로 바르게 된 것은 했는데, 자, 최적이온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위 면적단 군락의 연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물을 쭉 심었을 때 그 식물의 군집되어 있는 군락이 있단 말이에요. 쭉 군집되어 있다. 군집되어 있는데 그 군집되어 있는 식물들의 잎의 면적이 전체로 합쳐서, 그 군락 전체로 합쳐서 영양을 축적할 수 있는 영양 축적량이 가장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연면적을 최적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최적 연면적.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단위 면적당 군락의 연면적, 토지 1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군락의 옆 이파리 면적, 군락 전체에 그 식물들의 군집되어 있는 식물들의 군락의 이파리의 면적을 이쪽으로 표시를 하고, 이쪽은 이제 광합성량과
호흡량. 이쪽으로 표시를 해보자. 자, 그러면은, 광합성량은 쭉 증가되다가 이제 광포화점에 이르고 나면은 줄어들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광합성량입니다. 그럼 이제 호흡량은 어떻게 되냐? 호흡량은 일반적으로, 굴락의 연면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호흡량은 점점 증가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영양기관에 축적이 되는 영양분의 축적량은 바로 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단위 면적당 굴락의 연면적이, 만일에 굴락의 연면적이 이것보다 연면적이 더 작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오히려 호흡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영양분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어 있던 영양분의 소모량이 더 많아서 이 경우에는 그 군집되어 있는 작물들이 오히려 생육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 요 이상이 돼도 마찬가지. 그렇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육이 가능할 것인데 이 중에서 가장 차이가 많은 부분이 요거다. 요 차이가 가장 크다. 자, 그러면 단위 면적당 굴락의 연면적이 요만큼 됐을 때 요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데 이 차이가 곧 뭐냐? 강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거니까 이것이 영양분으로 축적되는 영양분이다. 그렇죠, 그죠? 이걸로는 건물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수분을 다 제외하고 실제로 영양분만으로 파악된 생산량이야. 이게 건물 생산량이야. 그래, 건물 생산량이 제일 많게 되는 바로 요 수준의 굴락의 연면적을 최적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최적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0번에 최적 연면적의 개념을 바르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니까 1번에 건물 생산량이 최대로 되는 단위 면적당 굴락의 연면적이다. 1번이 정답이죠. 그죠? 1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 102번 한번 볼까요? 수분 포텐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이번에 수분 포텐셜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분은 이동한다. 몇 번 했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삼투 포텐셜은 용질이 증가될수록 감소하며 항상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것은 삼투 포텐셜은 방향이 마각과 반대다라고 해서 마이너스의 부호를 붙여줍니다. 용질이 증가될수록 감소한다 이 말은 그만큼 용질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농도가 짙어지기 때문에 세포 내부의 농도보다도 오히려 그 세포 바깥 부분의 농도가 더 커진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세포 내로 물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압력 포텐셜은 식물 세포에서 일반적으로 플러스의 값을 가진다. 그래서 마갑은 플러스로 보고 그와 반대 방향의 삼투 포텐셜은 마이너스로 본다. 자,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1번에 용질이 첨가되면 삼투압이 낮아지고 수분 포텐셜이 높아진다 이랬는데 용질이 첨가되면 첨가될수록 용질이 첨가되면 그만큼 용액의 농도가 짙어지고 농도가 짙어질수록 삼투압은 커지는 거죠. 삼투압이 커지고. 자, 그러면 삼투압이 커지면 수분 포텐셜은 마이너스 삼투 포텐셜 플러스 압력 포텐셜. 그래서 마이너스 삼투 포텐셜이 되다 보니까 삼투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분 포텐셜 자체는 줄어든다. 이래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05번 한번 볼까요? 토양의 입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3번, 4번은 맞는 말이고 2번을 보니까 대공격은 자 토양의 입단 한번 봅시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몽그리는 그림을 제가 그려가지고 쭉 했는데 이러한 입단들이 모여서 이런 입단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자, 이랬을 때, 요 안에 또, 이런 알갱이들이 또 모이죠. 알갱이들이 모여서. 자, 이랬을 때, 요 안에 있는 요 알갱이들의 사이, 요걸 소공극이라고 그러고, 큰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 요걸 대공극이라고 그러죠. 대공극. 자, 일반적으로 소공극에는 이제 토양 수분이 차 있고, 그 다음에 대공극에는 일반적으로 토양 공기가 차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대공극은 모간 현상으로 지하수의 상승이 이루어지므로 모간공극이라고 하고, 소공극은 모간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소공극이 여기 이제 물이 차 있는데, 이건 모간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간공극이라고 그러고, 대공극은 주로 공기가 차 있다. 그래서 이거는 비모간공극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저온 처리와 일장 처리에 대한 작물들의 감흥 부위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일장 처리의 감흥 부위는 우리 몇 번 했죠? 일장 처리의 감흥 부위는 성숙한 잎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저온 처리하면 추나 처리를 생각하면 되겠죠. 추나의 감흥 부위는 생장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온 처리의 감흥 부위는 생장점이고 일장 처리에 감흥하는 부위는 성숙한 잎이다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뒤 또 연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